반갑습니다. 이종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밖에서 기다리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수능 끝나고 생각들이 좀 많으실 때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학생들은 성대 논술을 보러 가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아니면 야 빨리 끝내나 성대 논술 보러 가야 돼 뭐 이런 상황이면 조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꼭 들을 얘기는 아니에요. 네. 지금 아까 우리 사회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뭐 워낙 무슨 뭐 용암, 뭐 불불, 제발 좀 그런 가십성의 기사를 좀 안 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아마 상반기 때부터 제 설명회를 좀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 수능 끝나고 나서 딱 뭐 봐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난이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번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먼저 하고 좀 관점을 먼저 좀 잡으시고 지금부터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시에서 실패를 안 하시려면요, 해당 시기 때 고민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의 정시에 어디 쓸 수 있어,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왜? 성적표 나오고 고민하세요. 왜 그걸 굳이 지금부터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수시로 그 대학에 응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딱 이거 하나만 고민하면 돼요. 정말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고민하면 되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는 수시 지원 안 해. 결론 났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시에 어느 대학에 그래도 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차만 뽑으면 돼요. 딱 가군에 무슨 대학 쓰겠다, 나군에 무슨 대학 쓰겠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아이들이 가채점 받아온 것도 못 믿겠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잘못 나올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자, 또 어떤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원점수로 대학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적표 받으면 어차피 원점수 나오지도 않아요. 어차피 표준 점수를 가지고, 심지어는 또 뭐까지도 나와야 돼요? 대학에서 발표하는 변표도 나와야 돼요. 변표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원서 쓰기 일주일 전부터 나와요. 그 변표가 나와야 우리는 사실 정시에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가군에서 내가 검토해야 될 대학이 어딘지, 그게 예를 들어서 서강대일 수도 있고 성균관대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양대일 수도 있고 최소한 서강대, 성대, 한양대인 것 같아. 그러면 이 대학의 정시에 대한 정보를 내가 입수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성적표 나올 때까지 정년대 경쟁률은 어땠고, 작년에 커트라인은 어땠고, 작년에 어느 과에 변수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정보만 수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표 나오면 뭐 하면 돼요? 본격적으로 그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민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시 때 고민했던 게 얼마나 무용지물이었어요? 수능 끝나고 났더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가 거의 연대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할 때 최저학력이나 일단 통과하고 그런 얘기하라고. 결론적으로 딱 봤더니 최저학력 통과를 못 해갖고 왔네? 그럼 우리 애가 연대를 쓸까 말까 고민했던 게 다 무용지물 되지 않았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잡아야 고민거리가 사라져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고민할 것만 조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정시 때 고민해야 될 거는 저희 자료집에 첫 장 딱 펴보시면, 지금 피지 마세요. 딱 첫 장 피시면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인데, 대학별 상세 설명회라고 해서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진짜 대학별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 대학의 올해 예상 점수는 몇 점인지 다 저희가 설명을 또 해요. 예, 대학별로 다 쪼개갖고 그 설명회 오세요. 그러시면 되죠, 뭘.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어려운 수능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변별력 있는 수능이었어요?
아니면 심지어는 저 어려운 수능을 넘어서서 정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불수능이었어요? 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이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주관적이잖아요. 내 아이가 어렵다면 어머님들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만점자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기사에 딱 그렇지 않아요? 그 기사 뭐 어느 신문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점자가 나온 거 봤더니 불불수능은 아니더라. 막 이 기사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어려운 수능이었냐 변별력 있는 수능이냐. 아마 제가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쉬운 수능이었냐 변별력 있는 수능이냐 이렇게 나눴어요. 자, 확실한 건 뭐예요? 자, 이번에 어려운 수능이었는지 변별력 있는 수능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주목하지 마라.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수는 무슨 점수라고 했어요? 표준 점수라고 얘기했고, 표준 점수에는 이미 뭐가 녹아져 있다고요? 그 점수에는 시험의 난이도가 녹아져 있는 점수라고요. 그럼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예상 표준 점수를 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관점을 잡아드렸잖아요. 만점의 표준 점수가 130점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 물수능이다. 그죠? 130점 중반대가 되면 변별력 있는 수능이다. 130점 후반대가 되면 어려운 수능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수능이야 정도까지를 얘기하려면 140점을 훌쩍 넘어서야 한다.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게 입시적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원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 자연계는 어때요? 과탐 못 본 애들이 원점수가 낮게 돼 있어요. 그러나 표준점수는 높아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인문계는요. 수학 원점수가 낮은 애들이 불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표준점수는 높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렇게 시험의 어떤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일수록 뭐에 주목을 해줘야 된다? 표준점수에 주목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해요. 진짜 어려운 수능이었는지 변별력 있는 수능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작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지금 국어의 예상 표준 점수예요. 저게 맞을지 틀릴지는 누구도 몰라요. 맞죠? 저는 늘 솔직해요. 저희 예상 표준 점수가 맞는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왜? 저희가 갖고 있는 표본 데이터가 뭐 60만 명의 표본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표준점수가 틀릴 수 있어요. 자, 예상 표준점수는 몇 점이에요? 만점을 뭐라 그랬어요? 137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웠던 국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130점 중반을 살짝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변별력을 넘어서서 약간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었던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국어는 자, 내 아이가 잘 봤냐 못 봤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수학 가형 같은 걸 보면 자, 몇 점 나왔어요? 자, 2개년 연속으로 지금 수학 가형은 몇 점 나왔어요? 130점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6, 9월에도 어땠어요? 130점 이하로 떨어뜨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쉬운 수능에 있어서의 중심은 뭐다? 수학이다. 항상 수학이 어려우면 수능이 어려운 구조로 가는 거고 수학이 쉬우면 쉬웠다라고 하는 구조로 자꾸 몰아가는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2개년 연속으로 지금 130점 이하로 떨어뜨렸던 자연계 수학이 드디어 130점 중반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자연계에서 수학에 변별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자, 저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두 문항이 어려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아이는 한 5개 틀렸던데요. 그건 어머님의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저희 아이는 2문제 딱 틀려갖고 왔던데요. 그렇죠. 어려운 문항 2문제를 딱 틀려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점수가 자 1컷이 예상 점수가 몇 점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92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거죠. 쌤 조금 일부에서는 88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최악의 상황에는 88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지금 92와 지금 88의 사이에 사실 불과 1%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88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88이 될 여지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인정하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 아이가 지금 최저학력 때문에 고민입니다. 선생님, 88이 되면 우리 아이가 최저학력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8로 발표한 그 기관을 믿고 싶어요. 그냥 믿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무조건 논술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헷갈릴 땐 뒤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헷갈릴 땐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가 돈 아껴서 뭐 하려고요? 그게 인생에서 얼마나 그 귀중한 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92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개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출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문계 수학 올해 제가 상반기 내내 아마 상반기 동안 제 설명회를 다니셨던 분들, 자, 제가 얼마 전 대치동에서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수학 나형의 예상 표준 점수가 142점을 찍으면 정말 이종소를 환호하라. 제가 이 얘기했어요. 대치동 설명회에서. 아마 깜짝 놀랄 거다. 근데 제가 일부러 142를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예상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어떤 문제요? 자, 그러나 항상 142점, 선생님 그러면 인문계 수학은 완전히 불순이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인문계 수학은 만점의 표준점에서 몇 점을 깎고 보라 해서 한 5점 정도를 깎고 봐야 한다. 왜? 표준 점수가 올라가는 기본적인 원리는 평균과에 있어서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자, 평균을 내리는 건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것만 가지고 평균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가 더 있다. 뭐라 그랬어요? 평균을 내리는 집단이 크면 된다. 이게 인문계 수학의 비밀이다. 그래서 올해 수능은 무조건 인문계는 수학이 모든 것을 압도할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능 끝나고 인문계는 수학 이 얘기 나올 거다. 수학이 당락을 결정한다. 이 기사로 완전히 도배될 것이다. 제가 예측했잖아요. 지금 142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몇 점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137이나 138에 육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건 맞는 거죠. 140에 거의 육박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려운 문항은 몇 문항이었다? 3문항이었다. 그게 몇 번이었다? 21, 29, 30이었다. 예상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과연 인문계에서는 수학을 몇 점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원점수가 몇 점이냐와 상관없이 이 아이들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큰 변수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똑같은 원점수라고 해도 너가 수학이 몇 점인데에 따라서 그저 표준점수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본적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장 말이 많았던 영어 영역이에요. 다 누구나 다 자, 내년도에 영어 절대평가가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쉬울 것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예단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건 뭐였어요? 90점 이상자가 분명히 정부는 7에서 8%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예상. 올해 예상 몇 프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7에서 8%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헷갈려요. 다음 내년도에 수험생들이 헷갈려요. 한 15%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야,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이 현상이 나올 거고, 자, 그렇겠죠? 자, 거의 6%가 나오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너의 영어 절대평가는 왜 만든 거야?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8% 정도를 만드는 게 가장 적절해요. 헷갈리는 거죠. 내년 수험생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 점수 지금 컷이 94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의 지금 표준 점수가 138로 지금 예상되는데 다른 기관과는 일정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약간 떨어질 여지도 조금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어는 어땠어요? 그래도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자, 사탐. 자, 사탐을 볼 땐 뭐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백분위 체계가 안정적으로 떨어지냐를 무조건 봐야 한다. 특히 누구는 소위 상위 주요 대학의 15개 대학을 쓰는 학생들은 왜? 상위 15개 대학은 다 뭘 쓰니까? 사탐에 변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변표라고 하는 건 뭘 기반으로 한다? 백분위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따라서 백분위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탐구에 있어서 특히 사탐 같은 경우는 가장 최악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최악 다 맞고서 백분위 94 뜨는 거. 그죠? 재수없게 하나 틀렸더니 백분위 80몇 뜨는 거. 이게 최악이다. 자, 그러면
일단 사탐의 백분위가 안정적으로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학과의 서열 파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이 학과의 서열 파괴가 다른 말로 뭐예요? 펑크죠.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대 철학과가 연대 경영을 이기는 거 펑크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는 펑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분위 체계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백분위 체계가 자, 일단 보여드렸던 세 개의 과목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 원장은 뭐라 그랬어요? 올해 가장 많이 신경 쓴 게 탐구의 형평성 문제였다. 와, 기가 막히죠. 그죠? 그걸 사실 입시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일까요? 표준 점수도 비슷하게 만들고 백분위도 일정하게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탐구의 형평성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원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어때요? 자, 세지 하나 빼놓고선 어때요? 굉장히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자, 다음 과목. 자, 어때요? 굉장히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물론 100% 제가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땐 학과의 파괴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과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최상위권 학과부터 중위권 학과까지 아주 순차적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펑크 찾기에 너무 연연하면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 진짜 말이 많았던 과탐입니다. 과탐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뭘 봐야 된다? 백분위 체계가 안정적으로 떨어지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과탐은 이 자체에 모두 봐야 된다? 표준 점수도 봐야 돼요. 왜? 특히 최상위권들은. 왜? 저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의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어떤 문제가 사실은 불거졌어요? 원 과목과 투 과목에 있어서의 표준 점수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 과목을 선택했던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더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즉 지방대 의대를 쓰는데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재수생들 중에서 뭘 버려요? 투 과목을 버리죠. 그래서 올해의 결과는 뭐였다? 투 과목의 선택자가 대거 줄었다. 이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 현상을 어떻게든 평가원은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부터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 뭐예요? 분명히 평가원은 원과 투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대들 것이고 투 과목의 표준 점수가 원 과목의 표준 점수만큼 나오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걸 더 이상 방치했다간 투 과목의 선택자가 대거 줄어들어서 뭐예요? 과목의 존폐 문제까지도 거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자, 그랬더니 지금 원 과목은 어때요? 다 지금 60점대 후반부터 70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 과목은 어때요? 자, 어때요? 이제 투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아? 라고 평가원은 수험생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투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올해 딱 수능 끝나자마자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과연 지학의 대세로는 이어질 것인가. 자, 올해 대거 학생들이 화원과 생원을 많이 버리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지학으로 넘어갔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과연 올해 지학에 이렇게 유리해지는 지형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만약에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진짜 지학 선택자가 진짜 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학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결과를 딱 보면. 예.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지학 선택자가 대거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돼버린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표준 점수를 보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 과목을 합치면 거의 140점대 육박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 수능은 그냥 어떻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어려운 수능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해석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수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조이지만 분명히 어려운 수능이었던 거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수능 가치점 분석 왜 중요한가?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수능 직후에 고민해야 될 몇 가지를 조금 이야기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채점 결과에 따른 예상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를 먼저 검토하시고 예상 백분위와 예상 표준 점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제가 늘 강조하고 있듯이 정시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 무슨 놀이라 그랬어요? 점수 놀이고 결국에는
점수 놀이라는 얘기는 백분위 점수 놀이를 할 것이냐 표준 점수 놀이를 할 것이냐의 문제일 거고, 그렇죠? 자, 우리 애가 백분위 점수 놀이를 해야 되나 아니면 표준 점수 놀이를 해야 되나의 문제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다? 결국에는 등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등수의 문제예요. 등수의 문제. 그러니까 정시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자리에는 수능 만점자의 학부모가 없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 학부모는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어요. 왔다면 그냥 즐기러 온 거예요. 어떻게 놀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즐기고 계실 거예요. 아마 앞자리도 안 앉았을 거예요. 저 뒤에서 이렇게 밑에 바라보면서 다들 재밌게 노나 이러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시는 등수 놀이예요. 그 등수 놀이를 백분위 점수의 등수 놀이를 할 거냐 표준 점수의 등수 놀이를 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은 혹은 우리 아이가 백분 이상으로는 전국에서 만등인데, 백분 이상으로는 우리 아이가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7만 등인데, 표준 점수상으로는 우리 아이가 6만 5천 등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표준 점수의 대학을 쓰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채점 결과에 따른 예상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검토하라고 하는 건, 쌤, 그냥 뭐 예상 점수 이렇게 뭐 표에 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뭐를 먼저 뽑아내라? 예상 등수를 뽑아내라 라는 얘기예요. 그 예상 등수를 뽑아내는 그 개념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상위 누적 백분위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상위 누적 백분위표를 사실은 발표합니다. 근데 작년서부터 저희가 상위 누적 백분위표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발표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발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투스 홈페이지하고 저희 밴드에 상위 누적 백분위표를 일단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의 전국 등수를 백분위가 유리한지 아니면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상위 누적 백분위표를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일단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내가 다운받아서 해석하는 능력이 난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소위 표현하면 온라인 배치표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사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거기에는 예상 누적 백분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점수가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없지만, 왜?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검토하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의 표준 점수는 예를 들어서 520 몇 점이야, 아니면 우리 아이의 표준 점수는 510 몇 점이야 라는 얘기는 우리가 4개의 영역을 봤을 때 25%씩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대학에 원서를 쓸 때는 25%씩 딱딱딱딱 반영하는 대학을 원서를 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 25%씩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아요. 주로 25%씩 반영하는 대학이 주로 교대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교대에 관심이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본다면 인문계든 자연계든 특히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수학의 반영 비율이 기본적으로 30%가 많이 차지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513점이지만 우리 아이는 수학을 워낙 잘 봤어. 그래서 수학의 표준점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513점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515점에 육박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 이해되시죠 지금?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는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하는 건 뭐까지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까지 나와야 대학별 환산 점수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원서 쓰기 바로 직전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뭐는 해볼 수 있죠? 저희가 아직 대학들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전년도까지 발표했던 게 있겠죠. 그거를 예상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단 조건이 있겠죠. 절대 걔네가 그 공식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만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것들을 사실 다 녹여낸 게 그냥 온라인 배치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변표를 적용했을 때는 과연 전국 등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봐야 우리 아이의 전국 등수가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일단 살펴볼 수 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것만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아이의 대략적으로 우리 아이가 가군, 나군, 다군에서 검토해야 될 대학이 나와요. 우리 아이는 뭐 한양대를 쓸지 가군에서 뭐 성균관대를 쓸지 뭐 아니면 뭐 서강대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3개 대학은 검토해야 되는 거구나. 요 이제 하나의 우리 아이가 검토해야 될 대학의 군이 나오는 거죠. 나군에서는 또 뭐 중앙대부터 어디까지는 검토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군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그 대학에 뭐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정보들을 수집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보들을 다 이제 하나씩 입시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 그래서 그 정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목표 대학의 입시 결과, 그다음에 입시 지표. 자, 전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그 목표하는 대학이 외대예요. 근데 작년도까지는 자, 영어를 35% 반영했는데 올해는 영어를 35%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수학의 반영 비율이 5% 올라갔어요. 그게 변화되는 거죠. 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변화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입시 결과가 틀어지지 않을까요? 맞죠? 예,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 살펴봐야 돼요. 변화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도에 그 입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 이런 입시 결과는 언제 저희가 공개하겠다고요? 언제 공개한다? 예, 제가 앞서 초반에 얘기했던 각 학원에서의 대학별 상세 설명회 때 다 자료집으로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얻으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됐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능 이전에 접수한 대학의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일단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돼요. 자, 첫 번째, 대학별 고사 일정이 겹쳐요. 자, 어느 대학하고 날짜하고 시간이 겹쳐요. 근데 두 대학 다 붙으면 땡큐야.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하실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 않아요? 자, 그럴 때 대체로 학부모들은 어떤 결정을 한다? 더 좋은 대학을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대학이 겹치는데 둘 다 붙어도 땡큐야. 그죠? 근데 둘 다 붙어도 땡큐인데 학부모들은 항상 어디로 보내더라?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더라. 그러지 마세요. 두 가지를 검토하세요. 첫 번째, 실제 경쟁률이 어디가 더 낮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입시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원서를 잘 쓴다, 어떤 선생님이 원서를 잘 쓴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 잘한다는 얘기예요? 확률의 베팅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 선생님이 원서 쓰면 100% 붙더라? 그런 거 없다고요. 세상에. 제가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원서를 잘 쓴다? 별거 없어요. 저는 확률의 베팅을 잘하는 거예요. 즉 어머님이 베팅하면 20%고요. 제가 베팅하면 25%예요. 에게 5% 차이 나네? 진짜요? 그 5%의 목숨 안 거실 거예요? 원래 그 5%의 목숨 거는 거예요. 자, 어머님이 정시원서를 쓰면 확률이 80%예요. 근데 제가 원서 쓰면 90%예요. 어디에 베팅을 거실 건데요? 90%에.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확률의 그 베팅을 거는 싸움이 원서 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서를 잘 쓴다라고 하는 건 그 확률의 베팅을 잘 걸어내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가 선생님 확률 100%로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있죠. 배치표 보고 야 3칸 내려. 우리 옛날에 그죠? 학교 선생님들에게 많이 당했던 거. 야 3칸 내리면 100% 돼. 그걸 누가 몰라요? 그죠? 5칸 내리면 더 붙겠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그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걸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게 원서를 쓰는 사실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확률 쪽에 베팅을 걸어라. 둘 다 붙어도 땡큐라면 제발 뭐 하지 마라? 더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내지 마라.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걸어라. 알겠어요? 해석되죠? 자, 두 번째, 등급이 애매할 때 무조건 간다. 아시죠? 조금 선생님 예전에 어떤 그 기관들이 발표한 걸 보면 대략적으로 등급의 예상 등급이 틀리지는 않았으나 틀린 적도 있지 않아요? 맞죠? 이렇게 선생님 한 1.2점 정도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애매하면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관들이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마시고 뭐하라? 응시해라.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지금 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바빠요?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보러 가세요. 뭘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남 하이퍼 같은데 재수하러 오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학원이나 뭐 강남 하이퍼나 이렇게 재수하러 오는 애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야, 너 이렇게 그 작년도 수능 성적 보고, 야 여기 그 이 대학의 수시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뭐 최저 뭐 통과가 안 된 것 같아갖고 논술을 안 보러 가는데요. 그러면 저는 엄청나단 칩니다. 뭐 한다고? 재수할 자격이 없다고. 심지어는 최저를 통과 못했어도 재수할 생각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보내야 된다고 봐요. 왜? 걔 어차피 또 내년에 논술은 또 쓸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 재수생 치고 논술 전형 안 쓰는 재수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애가 내신이 1.0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논술 전형 안 걸어 놓을 것 같으세요? 수능 이유는 걸어 놓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보는 것도 훈련이에요. 물론 힘들겠죠. 고통스럽고, 내가 최저도 통과 못하는데 쟤네들하고 논술을 왜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저는 학생들의 마음 이해해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수할 생각이 있다? 그럼 패닉 상태 빠지면 안 돼요. 모든 걸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재수해도 성공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왜 재수했어요? 왜 재수하게 돼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못했으니까 재수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독한 마음을 못 가졌으니까 재수까지 고려하게 된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재수를 고려하면 다 훈련 삼아서 해봐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논술 보러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도 훈련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내신 최선을 다하세요. 아시죠? 왜? 제가 아까 했던 얘기. 할 것도 없잖아요. 뭐 다 내신 준비하세요. 어때요? 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자, 다음. 자, 한국사의 변수를 고려하라. 제가 이거 왜 했냐면, 제가 올 상반기부터 어떤 얘기를 경고를 했냐면, 분명히 어느 대학의 최저학력을 통과하고서도 한국사를 통과를 못해서 논술을 못 보러 가는 놈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가치점 데이터를 가지고 몇 퍼센트 나오나 해보라 그랬어요. 자, 인문계 거 어느 대학을 지금 잡아갖고 온 걸까요? 세계 영역 하보, 세계 영역 함유, 세계 영역 2등급 어느 대학일까요? 그렇죠. 이거 빨리 대답 못하면 상위권이 아닌 거예요. 이거 딱 보자마자 나와야 돼. 고대예요, 맞아요. 근데 고대가 또 아주 특이한 짓을 했죠. 항상 특이한 짓을 해요. 별로 고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유일하게 한국사가 3등급이에요, 최저학력이.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다 4등급인데. 자, 근데 심지어는 세계 영역 하보, 그다음에 세계 영역 그 2등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30점이 안 돼서 최저학력을 통과 못한 비율이 무려 2%나 나왔어요. 얘네들은 고대 논술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혹은 봐도 탈락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래서 올해 아마 일부 그러니까 고대는 아마 실질 경쟁률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이죠. 선생님 우리 애가 2%가 안 됐어요. 정말 최악의 경우죠. 자, 그래서 제가 올해 또 어떤 얘기도 했냐면 분명히 의대 쪽에서는 세계 영역 1등급을 그 어렵다는, 정말 누구도 해낼 수 없다는 세계 영역 1등급을 통과하고 혹은 세계 영역 4개 영역 합 5를 통과하고 저건 진짜 어렵잖아요. 저 어렵다는 걸 통과하고 한국사 4등급이 안 돼서 최저학력 통과 못하는 애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자, 그 비율이 저희 데이터상으로 무려 4%에 육박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무조건 수시 탈락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의 역할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0명 중에 4명이에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어떤 최악의 지금 상황이 전개가 좀 됐다. 물론 하나의 변수는 있죠. 지금 한국사 지금 답 5, 6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 비율이 조금 좀 조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생각보다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 때부터 한국사를 너무 무시하지 마라. 한국사에 대한 어떤 학습에 대한 기본적 시간들을 잘 유지해줘야 한다. 진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